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첨단 기기를 새로 샀어도 몇 달도 안 돼 성능이 더 뛰어난 최신 제품이 나오죠. SNS를 보면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멋진 장소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 멋진 옷과 명품을 걸친 모습이 참 흔합니다. 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친구와 비교가 됐는데 이제는 셀럽이 된 사람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이들과도 비교가 되는 시대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연예인이니까 그렇겠거니 했는데 내 핸드폰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와 더 많이 비교하게 되죠.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불행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한다고 하죠.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TV와 SNS에 등장하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나보다 오늘 하루 더 성장하고 나아진 나 자신이 되어야겠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19일 월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가 좀 오던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비가 좀 많이 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안개가 또 많이 낀 곳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경제 상식 퀴즈 함께 내드리고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 오프닝이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인생을 좀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었는데 요즘 이게 우리 삶을 또 행복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소개를 또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유튜브가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뛰어넘었다라는 뉴스도 전해드렸었죠. 유튜브 쇼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인스타그램의 릴스, 또 틱톡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콘텐츠를 즐기는 형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데 또 반대로 긴 영상을 볼 수 없게끔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글을 차분하게 읽는 능력까지도 이것 때문에 빼앗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예.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이고, 9767님은 벌써 맞춰주셨네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짧다라는 뜻. 그리고 어떤 형식, 양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두 글자입니다. 예. 9695님이 쇼츠는 뭐라 해야 됩니까? 유튜브가 내놓은 자기네 일종의 상품 이름이고요. 예, 그걸 또 인스타그램은 릴스라고도 하는데, 예, 7913님도 오답입니다. 자,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또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어예진 소장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챗 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가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수법들 이야기해보고요. 올해부터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올랐는데 정작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은 점차 줄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정부가 고령자, 청년 등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을 사들이고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매입 임대주택이 지난해 크게 감소했는데요. 이유 한번 살펴보고요. 사과, 배아 같은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냉동 과일을 찾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예.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인공지능을 가장한 신종 투자 사기가 또 이제 기승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AI, 챗 GPT 등을 이용한 사기 수법 중에 그 가장 많은 유형이 가짜 투자 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런 곳에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가 대세다. 우리는 챗 GPT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이러면서 텔레그램의 그 채팅방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 방에는 금융 분야 고위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수익 확률 80% 이상의 AI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진짜 네. 광고로, 가짜 광고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방에 있던 다른 참여자들이 나도 수익을 받습니다 하면서 그 인증샷을 인증글.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여기에 이제 믿음이 생겨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는 건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수익이 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주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그런 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 전액을 잃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을 약 1000건 적발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고요. 이 중에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 당국에 넘겼는데요.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 매매 유형이 37%,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AI 자동 매매를 빙자한 가짜 투자 앱을 활용한 투자 중개 사기는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이런 비슷한 사기에 당해가지고 대호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과도한 그런 욕심을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이거는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더 무서워지는 게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이 사기 수법이 더 정교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활용을 했다라고 말만 하는 건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정말 활용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한 글로벌 금융사 직원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임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임원이 이제 지시를 한 것에 속아서 한화로 약 340억 원을 송금하는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사 메일 같이 해서 임원이 지시를 하는 것처럼 와서 이거는 피싱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네. 이후에 화상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회사 CFO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직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로 이걸 재현을 한 거예요. 회의를. 그러니까 임원들이 네. 단체로 임원들, 나한테 직원들 다. 영상통화를 걸어서 그죠. 아니 빨리 송금하라고 네.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게 사실이었네 하면서 이야. 정말 피해 직원을 믿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외 사례는 이제 분실된 신분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분증을 도용해서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만든 신분증을 통해서 은행 대출을 받고 네. 아니면 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 합성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단 3초의 목소리만 있어도 네.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감정 톤을 넣어서 화날 때, 기쁠 때 이런 감정 톤을 넣어서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모델을 이런 이유로 아직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기, 피싱 범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성 3초의 데이터만 있어도 네. 그 사람의 음성을 카피할 수 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똑같은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셨다. 네. 제 목소리를 카피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대호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는데 5천만 원을 안 갚고 있다. 그래서 얘를 잡아놨고 장기 밀매에 넘겨버리겠다 해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왜냐? 아들 목소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한 3초 정도의 여러분의 목소리만 있어도 이걸 누구나 카피할 수 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QR코드 검색. 네. QR코드를 딱 카메라로 딱 찍어서 검색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용한 사기도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 QR코드를 이용한 피싱 사기 수법을 이제 합쳐서 큐싱
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큐싱이라고요? 네, 피해자가 이 QR 코드를 찍어서 악성 앱을 설치하면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안내 이런 메일을 보내면서 금융사기 예방 앱 설치를 위한 QR 코드입니다 하면 이제 이걸 찍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빼나가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QR의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화면에 인터넷 주소가 노출되지 않아서 이상한 사이트인지 아닌지 QR코드를 찍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URL이 나타나면 이 주소가 해당 기관이 맞는지 뭐 이상한 사이트인지 좀 볼 수도 있는데 QR카드는 찍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국내 큐싱 사기 피해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 SK쉴더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탐지된 온라인 보안 공격 중에 17%가 큐싱 사기 범죄로 나타났고 이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의심 없이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QR코드는 사람들이 의심이 돼서 안 찍는데 따릉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있는 그 QR코드 위에다가 정교하게 덧붙이는 수법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누군가 덧붙인 것 아닌지 위조한 것 아닌지 한번 또 손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딥페이크 사기 있잖아요. 예. 그 주의하셔야 될 게 엄마들이 어린 아이 사진 많이 그쵸. 올리는데 그런 자료들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아이의 뭐 10년 뒤, 맞습니다. 20년 뒤 모습을 합성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딥페이크 사기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아이 얼굴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이런 거 알고 나서는 뭐 전혀 SNS에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다 내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NS 사진 여성분들 얼굴 아이들 얼굴 많이 퍼와서 또 가짜 계정 만들기도 네. 하고 참 어렵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아이템으로 다시 갈게요.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이 많이 줄었어요? 예, 매입 임대주택이란 게 말 그대로 LH 등이 집을 사서요. 이를 다시 전세 등으로 좀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인데요. 정부가 싼 값에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 등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네.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뭐 저소득층, 고령층,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2019년 2만 3천여 가구, 2020년 1만 7천여 가구로 매년 목표치의 100% 매입을 완료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2021년부터 LH의 매입 달성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매입량의 목표치의 23%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2만 5천여 가구였는데 실제로 산 주택은 5천 가구도 안 된 겁니다. 그러게요. 매입 임대주택 늘려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었는데 왜 지금 목표치 23%밖에 달성하지 못했을까요? 예, 이게 몇 년 전에 LH가 서울 강북에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이게 너무 매입 임대주택을 비싸게 산 거 아니냐. 그래서 세금 낭비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LH는 미분양이 났던 주택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네. 분양가보다는 12% 싸게 샀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평형이었는데 근데 이게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15% 더 싼 가격에 팔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LH가 주택을 살 때 감정가 이하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원가 이하로 사라는 조건을 새로 바꾼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제도를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 집을 파는 집주인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원가 이하에 팔 유인이 떨어지잖아요. 누가 팔겠습니까? 예,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안 팔기 때문에 네. 손해 보면서 팔 사람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매입 임대주택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토부가 다시 매입 임대 사업의 주택 매입 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참 여기저기서 휘둘리는 공공기관의 숙명이네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꾸준히 사면 어찌됐든 간에 평균의 수렴이 되는 건데 배나라 감나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 부작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5년 동안 LH 매입 임대주택은 총 8만 가구 정도로 확보를 했거든요. 네. 전체 약 43%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전국에 퍼져 있는데요. LH는 올해 매입 임대 예산으로 4조 8천억 원, 전세 임대로 3조 4천억 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매입 자체를 하지 못하면 예산만 책정하고 이를 쓰지 못해 정책의 혜택이 사라지는 건데요. 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2004년도 처음 도입을 했을 당시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상자가 쪽방, 반지하 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래서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이 부족해서 주거 취약층의 입주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고요. 네. 낮은 품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달성률이 23%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주택이 많이 필요한 수도권의 경우 이 평균보다 낮은 19%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6%, 울산은 목표치의 15%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퇴거당할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이 특별법을 바꾸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도 매입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 포함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올해에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요도 크게 늘어날 예정인데 이 매입 임대주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주거 취약층이 더 사각지대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싸게 사라, 뭐 비싸게 샀다 이거 따질 게 아니라 꾸준히 사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얼마 전에 한 건설 회사가 직원들한테 1인당 1억 원씩 출산지원금 줘서 화제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불이 지펴진 이슈가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같은 건데 실제로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 보육수당은 이 직원들이 막상 받는 게 얼마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 중에서 출산 보육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기업이 직원 혹은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뭐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네. 수당인데 지난해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가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 가운데 비과세 출산 보육 수당을 따져봤더니 2018년에는 69만 9천 원까지 늘었던 1인당 연간 비과세 출산 보육 수당이 최근 2년 연속 줄면서 지난해에는 67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직원 한 명이 월간 받는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출산 보육 수당을 지급한 기업 대부분이 이제 당시 기준인 월 10만 원 비과세 한도보다 적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 셈이 됐습니다. 저출생으로 수당 지급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인당 비과세 규모도 줄면서 이 전체 비과세 소득에서 출산 보육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6년 만에 다시 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사실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 원 이상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부영이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쾌척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10만 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기업들도 좀 여유가 있어야 출산 지원금도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된다면 출산 그리고 6세 이하 자녀에게만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데 6세 이하가 아니라 한 19세 이하까지는 좀 혜택이 가도록 좀 해줘야 될 텐데 정부가 그래서 이 세제를 좀 개편한다고요? 네, 이 새로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지급한 기업들에게 소급 적용할 방침인데요.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일단 정부는 출산 지원금 성격 자체는 네.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대통령이 세제 혜택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과 이게 배치되는 만큼 분할 과세 방식 같은 이런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 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이 되는데 다만 상당수 기업의 출산 보육수당이 현재도 비과세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가 네. 현금성 출산 장려금이 아닌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영 같은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법을 고쳐서 한도를 대폭 상향을 해버리면 네. 특정 기업이나 일부만을 위한 특혜가 돼서 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국회에서는 이 수당을 받는 직원들의 비과세 혜택이 더 커질 수 있고 또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유인이 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출산지원금을 1억 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부에서만 법 개정을 맞습니다. 발의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수입산 냉동 과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과일 수입량이 6만 4천 톤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6%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상기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이 국내산 신선과일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실제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70% 이상 비쌌고요. 지난해 하반기 배 가격도 전년보다 약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연구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 냉동과일 사는 이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저장이 용이하다, 가공 및 섭취가 쉽다, 이어서 가격이 저렴하다 등의 이유가 꼽혔고요. 이 만족도도 조사해봤는데 만족도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어서 포장과 안정성, 맛 순으로 만족도가 조사되면서 이 맛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동 블루베리를 구매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냉동 망고, 기타 냉동 과일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과 함께 냉동 과일의 경우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싼 수입산 냉동 과일을 찾는다. 뭐 저도 그럴 것 같네요. 근데 반대로 아예 냉동이나 아니면 수입이 안 되는 식품들도 많잖아요. 예, 특히 국내산 과일 중에서 사과 배가 대표적인데요. 예, 명절 할인 행사마저 끝나면서 최근에 더 가격을 올렸는데요. 이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수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은 병해충에 취약한 사과와 배, 고추 같은 8개 농산품은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거든요. 동남아에서 여행을 하더라도 현지에서 뭐 생망고와 같은 과일을 국내에 들여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만에 하나 들여오면 뭐 캐리어에서 이상한 자물쇠가 채워진 다음에 뺏기게 됩니다. 맞아요. 예,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또 이게 수입을 허용하면 병충해 우려도 있는데 이 국내 과수 농가들을 또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농산품 할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수입이 안 되는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량 자체에 제한이 있어서 이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네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은 조금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수입산 냉동과일을 또 택하고 있고 아까 그 세관 이야기 잠깐 나와서 말인데 그 세관에서 우리 캐리어에 가끔 이제 채워넣는 자물쇠 보면 네. 생긴 게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행들이 무슨 큰 잘못했나 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경고음도 엄청 크게 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절대 끌고 나가지 못하게끔 해서 그런 실수 또 없도록 또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렸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한 15초에서 많게는 한 59초, 60초짜리의 영상, 짧은 영상을 뜻하는 말인데요. 요즘에 이게 엄청 유행이죠.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즉각적으로 콘텐츠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이 짧은 영상 만들기가 이제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마케팅 기법도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짧은 영상 때문에 부작용도 많습니다. 긴 영상 보기가 힘들어지고요. 집중력 또 학습 능력 떨어지면서 책을 읽는 거는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 두 글자 짧은 영상을 뜻하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오답을 임수성 님이 오답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요. 롱폼
예, 롱폼의 정확히 반대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도철님이 아까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으로 가장 먼저 또 정답을 올려주셨고요. 신보선님, 이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라고. 그리고 박인옥님은 두 아들 핸드폰에서 이게 손을 안 놓네요. 예. 그리고 김진희님도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라고 지금 KBS 콩 단톡방에서 예, 이제 서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시네요. 오형섭님, 현장직인데 잠깐 쉴 타임에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라고 또 이렇게 예, 또 일장일단이 다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올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자, 그런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퇴직금이 소득인가? 근데 노후를 준비하는 자금 아닌가? 좀 야속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한번 줄여봐야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이 책의 저자인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일단 오래 일하면 퇴직금 받는다라고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그 정확한 요건 좀 알려주세요.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네.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요. 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근무 기간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내가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내가 퇴직금 받는 금액의 기준은 뭐 1년 차 때 받았던 월급이냐 아니면 10년 차 때 받았던 월급이냐 이도 저도 아니면은 평균치인 한 5년 차 때 내가 받았던 월급 기준으로 받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거는 퇴사하는 그 시점에 직전 3개월 동안에 받았던 월급을 평균하는 겁니다. 즉 10년 차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이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먼저 하루치 나의 임금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내가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를 3개월 그 날짜 수 하루하루로 해서 나눈 건데요. 이제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면 이 한 달치 하루치 내 임금인 평균 임금을 30일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 내가 한 달 나의 월급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근무 일수 나누기 이제 365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1년치 월급을 받게 되고요. 이제 2년 일을 했다 그러면 2년 됐을 때 2달치 월급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루마다 이제 퇴직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게 돼요. 쌓여 나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급이 가장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나의 몸값을 퇴직하기 직전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임금 피크 들어가게 되면은 네. 또 퇴직금에 조금 불리해지는 분들도 네.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하루하루 그 날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달이 1월 달에는 31일, 2월 달에는 뭐 28일, 3월 달에는 30일 이렇게 날짜가 매 달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제 퇴사하는 거랑 내가 오늘 퇴사하는 거랑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날짜 때문에 좀 퇴직금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중요한 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어떤 세금이 붙습니까? 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듯이 퇴직금에도 이제 네. 퇴직 소득세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작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퇴직금은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대가로 뭐 받는 거기 때문에 많게는 뭐 몇 천만 원 이상씩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걸 하나의 소득으로 봐서 세율을 곱해버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오랜 기간으로 나누는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이는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장치요. 네.
그러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퇴직금은 뭐 여러 가지로 세금을 적게 내게 가끔 이제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분류과세라는 건데요. 분류과세.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소득과 나의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사업 소득이라든지 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랑 합쳐지지 않고 네. 이 퇴직 소득만 따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료에도 이 퇴직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치고요. 두 번째로는 연분연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분연승. 네, 연으로 나누고 연으로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 오랜 기간 근속 연수로 나눈 다음에 세금을 계산하고요. 다시 근속 연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연수로 나누고 똑같은 곱하면 금액 연수로 곱하면 똑같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퇴직금을 1억을 받았다고 볼게요. 네. 1억을 받으면 이제 1억에 대한 세금은 세율이 좀 높아요. 뭐 지방세 포함해서 38.5%인데 네. 그럼 3,8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다. 네. 그러면은 20으로 나누게 돼요. 1억을. 아하. 그러면은 500만 원이 되고요. 이 5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6.6%입니다. 그래서 다시 6.6%를 곱하고 20년을 곱하게 되면 총 세금은 1,320만 원이 돼요. 조금 전 3,850만 원보다 뭐 한 2,500만 원 넘게 줄어들게 돼요. 이게 소득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받는 퇴직금이 얼마다가 아니라 네. 그걸 매년 얼마씩 쌓아왔는지를 예, 맞습니다. 계산을 해서 네. 세금을 매기게 된다. 네. 그리고 그 네. 외에도 뭐 다양한 공제들 근속연수 오래 근무하면은 혜택을 또 추가로 주는 근속연수 공제라든지요.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가 더 많이 되는. 네. 그리고 환산된 급여로 계산하는 추가 공제가 또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 몰라도 사실 홈택스에서 내가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랑 연금으로 매월 나눠서 받을 때 네. 이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이게 생각보다 뭐 차이가 나는데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 형태가 아니라 내가 나눠서 뭐 연금 계좌, IRP 계좌 통해 가지고 받겠다라고 하면은 세금의 30%에서 40%까지 감면, 즉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받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나눠서 받는 연금 형태로 받는 거의 차이를 예를 들어보면 내 퇴직금이 2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10%의 세율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받으면은 10%인 세금 2천만 원을 내야 되지만 네. 내가 이거를 2억을요 2천만 원씩 10년 동안 나눠서 받을게요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계산해 보면 1,4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의 10년 동안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나눠서 받게 되면 30%의 절세 효과, 그리고 10년이 넘어가서 11년 차 때부터는 40%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 혜택을 받으려면 1년에 받는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할인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는 정부에서도 퇴직금이니까 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네. 나눠서 받아서 노후에 생활하세요라는 맞습니다. 측면으로 좀 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생각으로는 매달 그래서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큰 돈이 한번 필요할 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금으로 받다가 만약에 일시금으로 날 이걸 돌리겠다 네. 하면은 이때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퇴직금을 연금으로 매번 나눠서 받던 중에 중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면 일이 생겨서 한꺼번에 남은 걸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기존에 연금으로 해서 받았을 때 내가 누렸던 혜택들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리고 중도 인출,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는 때에 이제 남아있는 그 퇴직금들은 기존의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절세 팁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내가 퇴직금을 받을 때 이걸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연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받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특별히 내가 지금 돈이 바로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는다고 해서 한 번 이상 할인 혜택을 받고 나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요. 정작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4161번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퇴직금을 다달이 받을 때
가족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것도 나중에 혹시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퇴직금을 이제 다달이 받으면서 받는 금액을 가족 통장에 입금을 한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네. 네, 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에게 내가 받아서 그냥 줘버리는 거다라고 네. 한다면은 내 퇴직금을 받아서 가족에게 주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족에게 뭐 돈이 필요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다. 다달이 그래서 내가 보내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차용증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자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뭐 발생할 수 있는 이유나 내용을 보면은 내 돈인데 그냥 명의만 가족 명의로 옮겨두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이제 차명 계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떼갑니다.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거에 99%가 세금이에요.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또 금융실명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걸 돈을 받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디서 났니?라고 물어보는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왜 이 돈을 가족 통장에 입금해 주는지를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퇴직금, 퇴직연금을 다달이 받는 것 중에서 일부를 가족에게 전달해 준다면 네.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직장인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개개인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 퇴직금이라는 건 노후 자금용으로 이제 남겨두는 건데 예전에는 아무나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었었어요. 중간정산을.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퇴직금을 빼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매년 퇴직금을 쌓아놓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작 이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 없어서 노후 생활에 이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법으로 퇴직금을 중간에 빼가는 중간정산 할 때는 뭐 조건을 두게 되었습니다. 좀 까다롭게 두었는데요. 이제 그 조건 살펴보면은 이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배우자, 뭐 부양가족 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파산 선고, 뭐 개인 해상 절차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임금 피크 제도를 시행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게 됐어요. 아하, 퇴직금도 그냥 마음대로는 못하게 장벽을 쳐둔 거네요. 근데 맞습니다.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있는 거고. 네. 예전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 뭐 한 예전에 삼촌뻘 되시는 분들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어디 투자했다가 날려먹고 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네. 해서 더 장벽을 그런 거 나라에서 쳐두는 방지용으로. 거죠. 네. 네. 근데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도 그러면 세금을 또 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요. 빠지질 않네요, 세금이. 네. 중간 정산일 때도 퇴직소득세를 떼게 되고요. 이때는 세금을 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이제 중간정산 신청한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혹시나 퇴직금을 이제 중간정산을 좀 받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이제 다른 사업을 할래요. 이럴 경우에는 그럼 기존에 했던 건 어떻게 됩니까? 네, 퇴직금 받고서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다른 회사로 갔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퇴직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다가요. 네. 이제 그 다음 회사, 이제 이직한 회사에 갖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쪽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를 합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요. 만약 연말정산 때 이 서류를 누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 직장에서 좀 안 좋게 좀 상황이 돼서 껄끄럽다 받기 이러면은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홈택스에서 확정 신고를 한다거나 뭐 수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만두고 나서 다른 데로 취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라고 한다면은 그 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했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 5월에 이제 사업소득과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근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은 공제도 가능합니다. 아하. 이거 이직하신 분들은 그 전 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게 조금 꺼림칙할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죠. 근데 그걸 못 받아도 직접 홈택스에서는 네.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예, 맞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3월 이후에 본인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서울 5대 대형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진료시간 확대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그룹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현재 1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영사일구님이 남편 꼬임에 35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던 것 너무 후회됩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쪽방만 남았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돈부터 준비해 놓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진짜 준비해야 될 거는 본인의 이제 투자 경험과 실력인데요.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 그 다음에 돈을 마련해도 늦질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하나하나 같이 배워나가야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이 그래서 또 유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빌딩, 건물 사는 거 상상만 해도 좋죠. 근데 그게 또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직접 건물을 사지 않아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를 활용하는 건데요. 또 정부가 리츠 시장에 유리한 정책들도 또 하나 둘씩 발표를 하고 있고요. 리츠 이 투자 방법과 주의점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실물 부동산 투자를 할 때랑 리츠를 통해서 투자를 할 때랑의 장단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리츠를 부동산 간접 투자다. 네. 직접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지 않고 소액으로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리츠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매각 수익을 투자자들에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전문 투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전문 기관에서 부동산을 대신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수익이 있는데요. 네. 임대 수익, 이건 월세가 되겠죠. 그리고 매각 수익은 이 건물의 시세 차익이 나서 생기는 그런 수익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모두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상품이고요. 이 리츠의 기본적인 법은요, 부동산 투자법인데요. 이 부동산 투자법에 따라서 이익 배당 한도,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되겠죠.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리츠라는 거는 배당을 받는 금융 상품인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예 임대 수익 그리고 네. 매매 차익 이거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상품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역시나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 직결이 될 것 아닙니까? 리츠 역시. 그래서 네, 맞습니다. 금리 많이 오를 때 리츠도 일종의 이제 이것도 주가로 나타나는데 리츠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네. 요즘엔 좀 어때요? 사실 제가 부동산 취재를 할 때부터 리츠 주가가 급등했던 적은 거의 없었고요. 리츠라는 거는 원래 임대 수익을 누리는 배당 상품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에 특히 안 좋았던 게 금리도 높아지고 부동산 PF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올 들어서 약간의 변화의 조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1월 같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리츠도 별로 안 좋았었고요. 2월 들어서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리츠 KRX 리츠 탑10이 있는데 네. 이 지수가 이달 들어서 8일에서 8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그러니까 3주 동안은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는 그 지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KL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 역시 비슷한 양상이라서 시장 상황이 다시 반등하는 것도 있지만 리츠도 거기에 같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리츠에도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네, 맞습니다. 이게 배당 받으러 들어갔다가 시세 평가 손이 나오면 또 이제 마음이 네. 아프지 않습니까? 네. 또 리츠의 투자 매력은 역시 이제 배당을 중점적으로 보는 건데 앞으로 이 배당이 더 늘어날 여지가 생깁니까? 네, 사실 그동안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배당 그리고 리츠 관련된 얘기 좀 여러 번 했었는데 네.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부가 이제 원체 리츠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좀 제도 규제 완화 이런 걸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인데요. 이제 국토부가 이제 리츠 배당 가능 이익에서 평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이 이달 중에 통과가 되면 올해 한 8월에서 9월 정도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이 리츠라는 건 두 가지 수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 수익과 매각 수익. 네. 근데 이 매각 수익을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건물의 가격이 떨어졌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거를 평가 손실로 반영을 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줄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좀 줄어들면 원래 리츠라는 거는 90%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배당을 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가 손실, 그러니까 건물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배당을 해라, 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배당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제가 업계 좀 관계자분들한테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받았던 반응은 이게 어떻게 보면 리츠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라고 하면 그 건물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리츠들 중에서 많이 가격이 떨어진 거는 해외 부동산. 지금 국내 IB들도 해외 부동산 때문에 많이 물려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해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리츠에 해외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개정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알짜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물 가격이 오른 상품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배당금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리츠가 담고 있는 상품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리츠도 언젠가는 이제 또 해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알짜 리츠, 좋은 리츠를 잘 찾는 방법,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내가 집 한 채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 떨어질지 오를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한말말 이제 빌딩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은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걸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알짜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데서 딱 봤는데 임차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주체죠. 그 주체가 굉장히 확실하다. 앞으로 망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임대료를 밀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장기 임차를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로 맺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실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국내에서는 알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리츠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꾸준하게 배당액이 늘려왔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위기가 있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된 월배당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98% 일단 임대를 하고 있는 게 98%고 공실률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아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리츠를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온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가 이 리츠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따박따박 이제 배당을 잘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리츠가 담고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네. 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기업 네. 가치를 높이겠다, 저평가된 주가를 높이도록 하겠다, 배당도 더 늘리도록 하겠다.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리츠에는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리츠도 어떻게 보면 저 PBR주로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저 PBR의 개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리츠가 결국에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로 봤을 때는 저 PBR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2월 들어서 리츠주들도 같이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올랐던 측면이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은 리츠주를 과연 저 PBR 수혜로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전 살짝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있는 게 결국엔 정부에서 저 PBR주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주주 환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주주 환원을 늘린다거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배당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리츠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왜냐하면 배당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고 배당을 더 주려고 하면 임대료를 더 받거나 건물의 가격이 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러네요. 거고요. 그리고 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도 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고요. 시간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부에서 김학균 센터장과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